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 탈환을 위한 미국 주도 연합군 공격이 진전을 이루면서 순위 파무장 조직 ISIL이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미국 관리가 밝혔습니다. 브랜 매커크 ISIL 소탕을 위한 연합군 특사는 어제 요르단에서 연합군은 거의 매일 모술 지역에 정밀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ISIL 지도자들을 사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ISIL 지도자들은 점차 불안해하고 있다고 매커크 특사는 전했습니다. 매커크 특사는 이와 함께 요르단과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정부들이 참여하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ISIL을 겨냥한 선전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ISIL이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 지역에 대한 압박도 수주나 수개월 내로 시작될 것이라고 매커크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리비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오늘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립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파올로 겐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은 리비아의 새로운 통합정부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가 축출돼 사망한 뒤 정치적 혼란 상태가 지속돼 왔습니다. 빈에서는 이와 함께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가 주최하는 별도의 국제회의에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분쟁 사태가 논의됩니다. 빈에서는 이 밖에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빈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한 뒤 벨기에 브뤼셀로 건너가 북대서양조약기구 장관급 회의에 참여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열리는 축구 경기장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수만 명의 관중들이 대피하고 경기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영국 명문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구장에서는 어제 본머스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수상한 물체가 발견돼 긴급 대피를 알리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체는 휴대폰과 가스 배관이 연결돼 있는 폭발물 형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그러나 정밀 분석 결과 이는 민간 경비업체가 탐지견 훈련을 한 뒤 실수로 현장에 흘리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동 국가 예멘에서 어제 2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4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의료진은 AFP 통신에 이날 순위 파무장 조직 ISIL이 항구 도시 무칼라의 한 경찰서를 공격해 경찰 41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 공격은 푸아 지구에서 발생한 가운데 ISIL은 인터넷 성명에서 자살 요원이 보안군 배신자들이 모인 곳에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찰청장을 겨냥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는 부상을 입는 데 그쳤지만 그와 함께 있던 보안 요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멘에서는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ISIL이나 알카에다 등 과격단체들은 이 틈을 노려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 콜롬비아 경찰이 자국 내 최대 범죄 조직인 우수가를 급습해 8톤 분량의 코카인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성명에서 이 조직이
파나마와의 접경 지역인 콜롬비아 북서부 우라바 지역에 한 바나나 농장에 숨겨놓았던 코카인을 대량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경찰의 이번 압수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스가 조직은 해마다 미국에 수톤 분량의 코카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조직의 두목을 체포하는데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건 상태입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인은 의회에 성폭행과 강도, 살인, 마약 밀매 등 중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형사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 방식으로는 교수형이 나을 것으로 본다며 이 방법이 좀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이와 함께 경찰의 체포에 불응하는 폭력 조직원들에게 발포 사살 명령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가 시작된 후 자취를 감추었던 북한 선박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테러 행위를 행정부가 조사한 뒤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방북한 BBC 취재진을 구금하고 추방한 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북한 선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상시적으로 켜두질 않아서 어디를 다녀왔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채택 이후 자취를 감춘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BOA가 13일 선박의 위치와 운항 기록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의 지도를 확인한 결과 사우스힐 5호를 포함해 총 5척의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이 최근 열흘 사이 한반도 서해와 일본 근해 등에서 운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우스힐 5호와 천령호는 한반도 시간으로 각각 5월 2일 오후 10시 54분과 5월 4일 오후 6시 56분에 북한 서해 앞바다에서 북쪽 남포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마찬가지로 세보호도 8일 새벽 4시 30분 중국과 가까운 서해에서 북쪽으로 항해하는 흔적을 남긴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또한 미림 2호는 13일 오후 7시께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약 135km 떨어진 지점에서 북동 방향의 일본 영해 쪽으로 항해를 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를 싣고 운항을 하다 파나마에서 억류된 전력이 있는 청천강호 역시 일본 본토와 대마도 사이에서 4일 새벽 4시 40분에 포착됐습니다. 이 지점은 대마도로부터 약 50km, 후쿠오카로부터 약 80km 떨어져 일본 영토와도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국제 규정상 상시 켜둬야 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끈 채로 운항을 하다가 중국과 일본 등 영해에 들어서면서 잠깐씩 위치를 드러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의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선박들은 대북 제재 채택 직후 레이더망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결의안 채택 한 달이 된 시점 BOA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 모든 선박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5척의 선박들이 또다시 포착되면서 원양해운회사 소속 선박들이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들 선박 중 일부가 일본 인근 해상이나 중국 쪽에 가까운 서해상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볼 때 서해에서 동해로의 운항과 같은 북한 항구 사이의 이동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항이 금지된 해외 항구를 목적지로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켠 시간이 워낙 짧아 이들 선박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는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 한일 세 나라 군 당국이 합동으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이 다음 달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한일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 합동 군사 훈련 시작 직전인 다음 달 28일 하와이 인근에서 3국의 이지스함 한 척씩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4년 12월 체결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미, 한일 정보 공유 약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요격 훈련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 체계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테러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조사한 뒤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 비확산 무역소위원회 테드포 위원장이 12일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포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를 행정부가 조사한 뒤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23가지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 사안들에 대해 북한 정부, 북한 정부의 대리인, 북한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는지 여부를 미 행정부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의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세한 법적 근거를 보고서에 밝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테러 지원국 기준에 부합하며 이에 따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23가지 테러 사건들에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하며 미국 행정부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1970년대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을 보호하고 2000년 한국계 미국인 김동식 목사를 유인 납치했으며 2010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통신 장비와 미사일을 제공하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테러 공격을 지원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소니 영화사,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의 행동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청문회와 언론 기고문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후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따라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오늘 정부와 정당, 단체 명의의 공동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의 입장에서 어떤 제안을 내놓는다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성명은 한국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 그리고 통일 대박론 등의 통일 정책은 제도 통일과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의 핵 보유와 남북관계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핵 보유국 지위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확고부동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7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해 주민들의 불만은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이 시행되면 돈주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한 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수령 지위에 걸맞는 김정은 개인 숭배가 본격화되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는 16일 평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제3차 통일한국포럼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미래 세미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8, 9개에 달하는 새로운 지위와 직책을 맡았으며 이는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 걸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3대 세습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수령 형상화가 돼서 구조가 안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 교수는 하지만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 체제 불안정성을 키운 측면도 있다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3대 세습을 공표하는 자체 대관식을 위해 당대회 개최 7개월 전부터 미화 2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재정 지출이 발생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 제1위원장에게 당대회 축전을 보낸 것과 관련해선 중국이 북중 관계를 관리하면서 핵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 언론들은 한국 언론과 달리 북한이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이번 당대회를 묵인하는 정도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당대회를 분석한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제도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시장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강조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은 표면적으로 생산 단위의 자율성과 유인책을 확대하는 것, 즉 시장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에 따라 북한 경제에서 기업과 가계 등 개별 경제 주체, 특히 돈주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표면적으로는 자율성을 획득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만 기본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 특히 기업과 가계의 행동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사실은 북한의 돈주들이 지금 만만세를 부르고 있는 세상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 교수는 하지만 핵무력과 경제 병진 노선이 김정은 시대의 국가 전략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순수하게 본격적인 경제 발전만을 추구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식 개혁 개방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 개방 수준으로 발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이 핵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실현하긴 불가능하다면서 자강력을 강조하곤 있지만 자원과 재원이 부족한 북한의 독자적 경제 노선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북한 사회경제 고립이 심화되면서 양극화는 물론 사회 불안도 증폭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최근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함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긴장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보유 의지를 거듭 천명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핵 불용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 이행을 통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0일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병진 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의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헌법에 이어 당 규약에까지 핵 보유국임을 못 박은 만큼 향후 비핵화 협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입니다. 자기네들이 핵국가이다라는 거를 헌법에도 개정하면서 그거를 넣고 이번에 노동당 규약에도 그 부분을 넣고 해서 특히 협상을 할 때 있어서 보면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끔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핵폐기나 비핵화 쪽으로는 자기네들이 그
협상 테이블에서 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서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향적인 태도를 한다면 그 부분 수정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헌법이랑 당규약이랑.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기조에 맞서 북한은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대외 전략을 토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공세적인 대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미한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대북 정책 전환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강 동북아 연구실장은 북한은 당분간 국제사회의 태도를 지켜보며 핵 보유국 지위 구축을 위한 나홀로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이 보다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입니다. 일단 남쪽에 대해서 핵 보유국 입장에서 자신들이 우위에 서가지고 남쪽을 강박하거나 위협하는 듯한 기본 자세로 임하고 있는 점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남북 관계의 어떤 세력 균형이 바뀌었다라는 인식 내지는 그런 걸 과시하는 전제 위에서 대남 관계를 정립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대화보다는 상당 기간 긴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전술적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며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황지환 교수입니다. 6월 초가 되면 대북 제재 1차 이행 보고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화 협상으로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텐데 북한의 이해관계하고 중국의 이해관계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북한이 나름대로의 전술적인 변화 조치를 취한다면 협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당분간 추가 핵실험 카드를 밀어놓고 대화 공세를 펼치며 대북 제재 공조의 균열을 꾀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대화와 협상 요구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선 비핵화 입장과 북한의 평화협정 우선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우선하는 중국의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경우 이를 명분으로 대화와 협상 요구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우선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대화 재개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는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부원장입니다. 북한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평화협정만 논의하고 비핵화는 절대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론하고도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설령 병행론을 이야기하더라도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못할 경우 5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의 그 계산대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도발이라고 하는 카드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죠. 당장 이제 이달 말부터 또 대북 제재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되고 갈등의 여지가 있을 때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 또 국제사회 압박을 회피하고 또 공조전선의 균열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도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죠.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당대회 이후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뿐 아니라 기습적인 국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향후 한반도 정세는 핵 보유국을 선언한 북한과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가 대립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결국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일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 김정일 제1위원장이 7차 노동당 대회 개회식에서 양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공식 행사에서도 주로 인민복 차림으로 나온 김 위원장이 갑자기 양복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따라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개막식이 열린 평양 4.25 문화회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검은색 줄무늬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흰색 와이셔츠에 회색 넥타이를 메고 왼쪽 가슴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휘장을 달았습니다. 호피 무늬의 뿔테 안경도 눈에 띕니다. 김 제1위원장이 양복 차림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북한 조선중앙TV는 같은 날 밤 녹화방송을 통해 이 같은 모습으로 개회사를 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영상을 약 15분 동안 내보냈습니다. 양복을 입은 김 제1위원장의 모습이 노동신문에 사진으로 공개된 적은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에 오른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2014년 4월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때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양복을 입어온 셈입니다. 7차 노동당 대회 개막식에 양복을 입고 나타나자 이번에도 새로운 직위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김 제1위원장은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른바 양복 정치는 할아버지 김일성 따라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 패션과 관련된 이미지 통칭 때 비교한다면은 할아버지 시기에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 주로 현지된 사례가 많고,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는 주로 인민복의 시대이기 때문에 패션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의 생태를 답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김 제1위원장이 이번에 쓰고 나온 뿔테 안경도 김일성 주석이 즐겨 쓰던 겁니다. 한 손에 종이를 들고 연설하는 모습이나 연설할 때 손가락을 치켜드는 손짓도 김일성 주석과 비슷합니다. 이전에도 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옷차림과 행동을 자주 연출했습니다. 지난 겨울 북한 선전 매체에는 김 제1위원장의 펑퍼짐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현장 지도에 나서는 모습을 자주 내보냈습니다. 김일성 주석도 살아생전 통이 넓은 검정 코트를 즐겨 입었습니다. 양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몸을 흔들며 걷는 모습도 두 사람이 닮았습니다. 담배를 즐겨 피우거나 밀짚 모자를 착용한 모습도 젊은 김일성 주석을 모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이 이렇게 할아버지의 모습을 흉내냄으로써 그의 정치적 후광을 이용해 권력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라고 분석합니다. 다시 양무진 교수입니다. 정일 위원장 시기에는 정군 정치도 그리고 국내외 경제 그리고 대압박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인 체제가 아닌 과도 체제로서 정군 정치를 펼쳤고, 그러나 할아버지인 김일성 시대에는 나름대로 풍요하고 특히나 또 당이 중심이 된 정치상에서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좀 더 부드럽고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복 입고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온. 일본 교도통신도 각종 매체를 통해 조부와 유사한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경제와 대외 관계가 비교적 순탄했던 김일성 시대를 떠올리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 개막을 공식화한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보여준 김 제1위원장의 모습은 과거 4차 노동당 대회 당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이번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완벽한 김일성으로 재등장하는 이것이 7차 당대회의 기본 목적이었다고 볼 때 이것은 1961년 9월에 개최된 제4차 당대회 이후 북한 사회주의가 성장의 절정기를 보냈던 시기를 이제 그리워하는 건데 바로 이번 김정은의 양복에 넥타이 맨 모습은 그 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의 모습을 철저하게 재현한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다시 살아난 부활한 김일성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김정은을 믿고 따르면 북한에 다시 황금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노동신문도 당대회를 앞두고 1960년대를 황금의 시대라면서 김일성 주석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향수를 자극한 바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김 제1위원장의 양복이 경제적 여유를 과시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지도자, 즉 서구적 지도자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데에 올리기적이고 공포적인 그 독재자의 모습에서 탈피해가지고 좀 부드럽고 또 풍요롭고 여유를 가진 그러한 그 이미지를 대내외에 좀 그 보여주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나아가 경제정책이나 대외정책의 변화를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한국학센터의 쿠르바노프 소장입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꼭 뭔가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회 이후로 최초로 하는 경제 주도는 군사 주도 아니라 경제 분야에 주도했고 또한 이런 양복을 입고 나타났으니까 진짜 할아버지처럼 분명히 이런 신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항상 북한은 무슨 그 배경이라든지 조상화라든지 뭔가 좀 그 생김새 아니면 옷차림 항상. 김정은 제1위원장은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첫 공개 행보로 지난 13일 기계 설비 전시장을 시찰하며 또 양복을 입었습니다. 인민복을 입고 현장 지도에 나섰던 과거와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복을 벗고 양복을 입은 것처럼 대외 정책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선택할지 예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양무진 교수입니다. 북한의 지금까지 통치 행태는 국내외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북중 관계가 진전이 되면 앞으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현지 지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나 또 이 긴장이 고조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인민복을 입고 그 이 현지지도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은 1984년 당시 구소련과 동유럽 방문을 마치고 양복 차림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개혁과 경제 개혁 등 여러 변화를 모색한 바 있습니다.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대회에서 할아버지와 같은 차림으로 등장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영국 외교부가 최근 북한이 방북한 BBC 취재진을 구금하고 추방한 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의 조이스 아닐레이 부장관은 북한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BBC 방송 취재진을 구금하고 추방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12일 북한의 그 같은 조치와 관련해 영국 상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 같은 조치는 북한 정권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BBC 취재진이 구금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북한 당국과 접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이 취재진이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이들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영국 외교부는 대북 정책인 비판적 교류 정책에 따라 북한 당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여러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발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같은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비판적 교류 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한다는 정책입니다.
앞서 북한은 학술 교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노벨상 수상자 3명과 동행해 평양을 방문했던 루퍼트 윙필드 헤이스 기자 등 BBC 취재진 3명을 구금한 뒤 추방했습니다. 이들 취재진 3명이 지난 6일 평양을 떠나려다 공항에서 당국자들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8시간 동안 북한 당국의 신문을 받은 뒤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BBC 취재진 3명은 평양에 머물다 9일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북한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BBC 취재진이 북한의 현실을 왜곡 날조해 모략으로 일관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 국경의 감시 강화로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는 비용이 크게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장마당 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아직 별다른 영향 없이 비교적 활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지원 활동을 펴온 한국의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 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로 북중 국경을 넘어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치솟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16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북한 내부를 찍은 동영상들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불을 준다고 해도 탈북만 시킬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지금 저한테도 뭐 수도 없는 탈북자들이 연락이 와요. 돈 드릴 테니까 제발 가족을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그 만불을 주고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은 상황입니다. 김 목사는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중국 당국이 설치한 철책을 보여주면서 탈북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도 철조망을 계속해서 설치해 이중의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경지역 북한 군인들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며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감시활동 강화의 한 단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 들어 탈북 행위에 대해 한층 가혹해진 처벌 또한 탈북자 감소의 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도와준 군대라면 군대만 처벌받았는데 뭐 군대가 잘못했으면 일가족이 처벌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탈북자가 했던 뭐 가족 전체가 뭐 잘못되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게 지금 변화라면 변화입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탈북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706명이었던 한국 입국 탈북자는 이듬해인 2012년 1,502명으로 대폭 줄었고 이어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그리고 작년엔 1,276명으로 매년 100여 명씩 줄었습니다. 김 목사는 장마당 등 시장 경제가 퍼지면서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극도의 굶주림에서 벗어난 북한 주민들의 탈북 동기도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탈북했는데 요즘엔 엘리트들이 많이 탈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13명이 그 북한의 그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하는 계기도 보면 굉장히 그 자본주의에 눈을 뜨는 거예요. 김 목사는 또 만포와 해산 등 몇몇 지역의 국영상점과 장마당 그리고 무허가 시장을 일컫는 이른바 메뚜기 시장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북한 경제가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근 북한 내 소식통과 연락을 했다며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가중된 국제사회의 제재 영향이 아직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쌀이나 곡식류도 굉장히 그 북한에 지금 풍부하게 넘쳐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이나 핵폭탄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어떤 뒤에 배경의 자신감은 과거와 같지 않게 이제는 북한 내부가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 목사는 과거 10여 년 동안 현지 소식통을 통해 북한 지역 곳곳을 은밀하게 촬영해 매년 언론에 공개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한국으로 집단 탈출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과의 접견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이번 탈북민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으며 이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 정착을 위한 초기 단계에 있어서 외부인과의 접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이 금식을 하다가 한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변은 오늘 북한 식당 종업원들과의 접견이 거부되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이들의 입국 경위와 자발적 탈북 여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접견이 보장되지 않을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영어입니다. 서울의 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서는 탈북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무료 영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한 시민단체와 함께 탈북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무료 영어 교육 사업인 E++ 열려라 영어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 열려라 영어학교는 원어민 영어회화 수업과 2박 3일간의 E++ 영어 통일 캠프를 각각 진행하게 되는데요. E++ 열려라 영어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서빙라이프의 박선영 국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저희가 도울 수 있을까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여기 한국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지만 길거리 나가보면 양옆에 사인들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언어들이 대부분이 외래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남한에 정착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림돌인 언어, 특히 영어를 우리가 좀 해결해주면 어떨까라고 시작해서 제가 시작한 것이 E++ 열려라 영어학교입니다. 특별히 올해 저희가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또 우수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서 2016년도 남북하나재단 그 민간 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영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정착을 위해서 영어 교육이 꼭 필요한데요. E++ 열려라 영어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노력으로 수강생들의 영어 실력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된 탈북민 강현경 씨입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영어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영어가 우리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배워도 그게 쓸 데가 없으니까 되게 그냥 게을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어렵긴 해요. 너무 어려워서. 전 또 대학교 가는데 그냥 차이점은 북한은 일단 영국식 발음이고 뭐 가르치는 문법 같은 거는 별로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수업을 듣는 우리가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두드니까 거기에 우리한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강현경 씨는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픈 꿈이 있는데요. 그런 꿈을 영어로 적어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를 해가지고 그냥 외국에 나가고픈 생각을 이야기하자고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작게 썼어요. 한국이 아니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다양하게 많은 것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영어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가서 그 나라 말을 못해도 영어는 다 통하니까 그래서 더 하고 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It's where you live now. Your hometown is where you are from. E++ 열려라 영어학교에서는 미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온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온 스테파니 씨입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많이 고생했고 이렇게 뭐 보통 사람보다 경험이 뭐 되게 많을 텐데
이렇게 그냥 열심히 부지런하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오늘은 뭐 가족에 대한 교대였잖아요. 그래서 네, 가족에 대한 얘기할 때는 많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조심하게 잘 준비해오면 그런 실수 없도록. 스테파니 씨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탈북민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느끼게 됐습니다. 교육 기회들이 더 많이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학교 다니면서 숙제 많고 뭐 시험도 봐야 되는데 이런 좀 재밌게 배워주는 엑스트라 뭐 따로 기회 있으면 그게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더 많이 가족 같은 그런 환경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E++ 열려라 영어학교를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영어 수업은 학기별로 진행되고 있고 매 학기 영어 공부를 원하는 탈북 청소년과 성인 20명을 모집해 진행합니다. 서빙라이프의 박선영 국장입니다. 인조이 잉글리시 12회 수업은요 1, 2학기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그래서 2학기 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7월 중순부터 저희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6월 중순경에 영어 통일 캠프라는 2박 3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딱 친구라고 북한 말로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말 친구가 되어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또한 저희 지금 현재 목표로는 1대1의 그 원어민 선생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원어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기업과 함께 정부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기업과 연구 결과를 조작한 연구원 등 4명이 구속된 데 이어서 오늘은 피해자 가족들이 한국 정부와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품 제조 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 그리고 제조사, 판매사 등 22곳이 이 소송 대상인데요. 한국 돈으로 100억 원대, 미화로 952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앞으로 그 규모가 10배까지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또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만큼 이에 대한 소송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진행해오고 있는 그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지난해 1월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책임이 없다 이런 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받을 구상권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먼저 지원하는 형식이고요. 지난해 1월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에 확인 의무가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낸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일면서 다시 제조 판매사는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가습기 피해자 대리인인 변호인단에서는 유해 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상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망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
폐 손상 등 질병 피해자, 정신적 피해자, 가족에 대한 고통 위자료 등이 포함된 거액의 국가 대상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국 검찰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유통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서 제조 판매사 책임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기념식에서 부를 노래를 둘러싼 논란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199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980년 5월 18일의 광주 민주화운동. 이 기념식에서 부르는 특정 노래의 그 부르는 형식에 대한 논란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5.18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5.18 정신을 계승하는 노래이니만큼 기념곡으로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을 하고 재창의 형식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국가보훈처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념곡 지정은 불가하고 노래는 합창 형식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인데요. 5.18 관련 시민단체는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며 정치권과 보훈처를 규탄한 데 이어서 청와대에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래 어떤 곡입니까? 네,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희생된 시민군 대변인과 한 노동운동가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이고요. 민중운동가인 백기환 씨가 쓴 시를 바탕으로 소설가 황석영 씨가 작사한 곡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 학생운동 현장에서 널리 불려졌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5.18 기념식에서 이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는 하지만 기념식 지정곡은 될 수 없고 합창으로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인데 이 재창과 합창 노래 부르는 형식도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재창은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형식이고요.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에 따라서 참석자들이 자율적으로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에서는 애국가라든지 학교 교가를 재창하는 것처럼 이 5.18 정신을 담은 노래를 재창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며칠 전에 또 청와대 정치계 인사들이 회동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런 말을 한 뒤여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논란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 보훈처가 재창이 아니라 합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에 이 노래가 북한의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가 한국의 국가기념식에서 불리는 것 부적절하다고 밝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에서는 임을 향한 행진곡에 대해서 선동적인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 역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소방관이 1위로 꼽혔다는 소식이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인하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 연구팀이 조사한 한국인의 직업관 조사 결과입니다. 총 44개 직업군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사회 공헌도가 높고 청렴하면서 존경도 받고 신뢰받는 직업이 무엇일까를 조사했습니다. 자,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직업, 소방공무원이었고요. 다음이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네. 소방관, 환경미화원, 어렵고 힘든 직업이지만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대형 재난 현장에서 보여준 그 소방관들의 투철한 직업의식, 헌신적인 자세, 이런 부분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거리의 청소부인데요. 힘들고 대가는 적지만 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직업이라는 것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은 20년 전인 1996년에도 존경받는 직업 3위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1위는 의사였고 2위 판검사였던 자리가 지금 20년 뒤인 2016년에는 환경미화원과 의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교사와 교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존경받는 직업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은 교사가 4위, 교수가 5위였습니다. 네.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직업이 있다면 반대로 존경을 덜 받고 신뢰도 적은 직업도 나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20년 전인 1996년에는요. 가장 존경도도 떨어지고 신뢰도도 떨어지는 직업이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웃기게 되는 그 코미디언, 개그맨이 있었고요. 모델, 탤런트, 운전기사의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올해 2016년 기준의 조사를 보니까 국회의원이 꼴찌였습니다. 네. 다음이 상인, 노조위원장, 모델, 가수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에서 지금 꼴찌인 국회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1996년에 이 국회의원이 전체 44개 직업군 가운데 35위였고요. 2001년에 꼴찌, 2009년에 꼴찌, 2016년 꼴찌 모두 꼴찌를 도맡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정치와 국회에서 재구시를 못하는 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졌기 때문이다.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은 적은 직업이라는 그런 상징처럼 느끼고 있다. 이런 내용이 조사를 진행했던 연구 관계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자, 존경하는 직업,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에 대한 인식 참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코카서스 지역과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 풍부한 천연자원, 새로운 실크로드, 즉 경제성장의 시대로 들어가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기록적으로 싼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다양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지역의 이웃 국가들은 물론 유럽연합, 미국 등과의 무역과 투자를 늘리는 데 있다고 미국의 커트통 경제사업 담당 수석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이 지역을 왕래하는 무역과 수송을 가능한 한 원활하게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등이 최근 구성한 범카스피안 수송 콘소시엄은 여러 나라들이 무역과 수송을 위해 보다 나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범카스피안 무역로의 막대한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의 수천만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안보와 경제 개발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통수석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는 또한 이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실크로드 무역 회랑을 더욱 크게 활용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는 효율적인 통관 체제, 공정한 상업 재판 제도, 투명한 법 규정 단속 체계 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양호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극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경쟁이 심한 국제 투자 시장에서 준법 정신이 허술하고 계약 이행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세금 납부상의 문제, 소수 투자자 보호 정책 미비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곧 투자자들이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지역 에너지 시장 창조, 무역과 수송, 세관과 국경, 인적 교류 등 4가지 분야의 경제적 연결을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계획을 지지합니다. 미국은 정부, 국제금융기관, 원조기관, 시민사회, 기업체 등과 함께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지역의 민간 분야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연결이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까지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유발하고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